그리고 그 막연했던 불안감의 씨앗은 곧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아내, 최수진의 귀가 시간이 하루가 다르게 늦어졌습니다. 흙과 유약 냄새가 배어있던 그녀의 옷에서는 이제 낯선 고급 향수와 값비싼 와인 향이 짙게 풍겼습니다. 조용했던 부부의 대화는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 많이 늦었네. 와인클럽은 어땠어? 피곤해. 그냥 늘 똑같지 뭐. 사람들 만나고 와인 마시고. 당신은 잘 모르는 그런 세계야? 그래도 무슨 와인을 마셨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궁금해서. 말해줘도 당신이 뭘 알아. 그냥 도자기나 만드는 당신이랑은 다른 얘기라고. 나 좀 씻을게. 수지는 민준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가시처럼 던지고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민준은 텅 빈 거실의 공기보다 더 차가운 아내의 태도에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취미 생활 때문이라고 하기엔 수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의심은 며칠 뒤 예상치 못한 형태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날도 수지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취기에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돌아와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잠든 아내의 곁에 조용히 누웠지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아내의 명품 핸드백에서 무언가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달빛이었을까요? 홀린 듯이 손을 뻗은 민주는 핸드백 안에서 작고 차가운 금속 물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세공된 수는 와인 오프너였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살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눈에 봐도 매우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죠. 손잡이에는 작게 이니셜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K, J, H.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분명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오프너를 다시 가방 안에 넣었지만 그 차가운 감촉은 밤새도록 그의 손바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제 독버섯처럼 자라나 그의 마음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독버섯은 활짝 피어났습니다. 작업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아내의 모습과 그 은제 와인 오프너가 떠올라 흙을 만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민주는 작업을 멈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안방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한껏 들뜨고 교태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지훈 씨. 그럼요. 그 프라이빗 뷰잉 너무너무 기대돼요. 당신이 고른 와인이라니 분명 황홀하겠죠? 아, 그리고 그 보석 말이에요. 그건 제가 잘 구슬려 볼게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걱정 마세요. 저만 믿어요. 지훈 씨, 프라이빗 뷰잉, 그리고 보석. 민준의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와인 오프너에 새겨져 있던 이니셜 KJ, H. 혹시 강지훈? 그 소믈리에? 막연했던 의심이 서늘한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자신을 완전히 파괴할지라도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의 다음 약속을, 그 프라이빗 뷰잉이라는 것을 직접 따라가 보기로. 그 주 금요일 밤, 수진이 다시 한번 몸에 꼭 붙는 실크 드레스를 꺼내 입고 화려하게 치장했을 때 민주는 조용히 자신의 낡은 작업용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잡아탄 택시의 희미한 후미등을 뒤쫓으며 그는 서울의 깊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가로지르는 낡은 트럭 안, 박민준의 세상은 오직 앞서 달리는 택시의 붉은 후미등,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내 최수진이 향하는 곳, 그곳이 어디든 그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손은 운전대를 단단히 쥐고 있었지만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택시는 익숙한 도심을 벗어나 화려한 불빛들이 하늘을 수놓은 강남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밤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와인 클럽이 이런 곳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수진이 택시에서 내려 익숙한 듯 로비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트럭을 어두운 골목에 세웠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림자처럼 건물의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낮은 담벼락 너머로 환하게 불이 켜진 창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펜트하우스였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정원의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널찍한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그의 아내 수진. 그녀는 와인잔을 든 채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강지훈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와인잔은 그저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몸짓은 와인보다 훨씬 더 진하고 위험한 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개의 가마에서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단련된 그의 인내심도 이 순간만큼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뜨거운 불길이 그의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은 격렬하게 떨렸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카메라 앱을 열어 그 끔찍한 광경을 찍었습니다. 초점은 흐릿했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외도의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돌아서려던 그의 눈에 그들 앞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양장본의 아트 카탈로그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바로 자신의 작품 다랑아리가 실린 페이지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왜 저들이 내 도자기를 보고 있는 거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술, 그의 영혼이 저들의 더러운 대화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아내의 배신보다 더 큰 모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운전대를 잡고 영혼 없이 페달을 밟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홀린 듯이 서재로 들어가 부부가 함께 쓰는 컴퓨터의 전원을 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파일들을 무작정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바탕화면 구석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폴더 하나를. 폴더의 이름은 자산평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자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파일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이천에 있는 그의 작업실,
부지 감정평가서, 그가 소유한 땅의 시세 분석 자료, 그리고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한 파일, 박민준 주요 작품 가치 평가 보고서. 그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자리한 다랑아리의 추정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낯선 남자와 함께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배신 뒤에 도사리고 있던 것은 훨씬 더 차갑고 조직적인 사기 음모였습니다. 배신감의 뜨거움은 순식간에 싸늘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복수를 계획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컴퓨터를 껐습니다. 욕실의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폭풍전의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다음 전화는 친구가 아닌 변호사에게 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배신감의 온기는 기만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박민주는 흐릿한 새벽빛 속에서 전화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의 전화는 친구가 아닌 지인이 소개해준 한 변호사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법무법인, 차갑고 정돈된 사무실의 공기는 흙먼지 날리는 그의 작업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변호사 김유경을 만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인매를 가진 40대의 지적인 여성이었죠. 이게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어젯밤 아내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들입니다. 박 선생님, 이 사진만으로도 아내분의 외도는 명백합니다.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죠? 이 자산 평가 파일들은 그들의 의도를 짐작하게 할 뿐 직접적인 사기 음모의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냥 알아본 것이다 라고 발뺌하면 그만이에요.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면 단순한 불륜이 아닌 사기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이 직접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요. 덫을 놓는 겁니다. 떠오르. 그 한마디가 민준의 귓가에 서늘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치밀한 사냥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각종 고지서들을 늘어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요즘 작업도 영 풀리지 않고 대출 이자도 너무 부담스럽네. 이러다가 이 공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던 최수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애써 무관심한 척했지만 그 눈빛에 떠오른 탐욕의 빛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마요.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좋은 생각 하나 했는데 들어볼래요? 무슨 생각? 혹시 작업실에 있는 그 다랑아리 있잖아요? 당신이 제일 아끼는 거? 그걸 제가 와인클럽에서 알게 된 해외 수집가 분께 제값 받고 팔면 어떨까요? 그분이라면 분명 그 위대한 가치를 알아줄 거예요. 그럼 우리 당분간은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잖아요. 네? 올 것이 왔습니다. 민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괴로운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복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작업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필생의 역작인 다랑아리의 완벽한 복제품이었습니다. 흙의 질감부터 유약의 미세한 균열까지 수백 번의 물레질과 수십 번의 가마질을 거쳐 그는 자신의 영혼이 담긴 작품의 쌍둥이를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예술이 이제 복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작업실 곳곳에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반 위 낡은 도자기 안, 천장의 희미한 그늘 속, 심지어 가마의 환풍구에까지. 그의 작업실은 이제 완벽한 무대이자 거미줄처럼 촘촘한 함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진짜와 구별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다랑아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원래 다랑아리가 있던 자리에 조용히 옮겨 놓았습니다.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소품도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이제 배우들이 스스로 덧 안으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았습니다. 약속한 날, 박민준의 작업실에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무대에 막이 오르고 3명의 배우가 들어섰습니다.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가면을 쓴 최수진, 저명한 예술감정가인 척하는 강지훈, 그리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춘 채 어수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가짜 해외 수집가. 민주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직 비통함과 절망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당신 분신과도 같은 작품인데, 하지만 우리 미래를 위한 거니까 조금만 힘내. 이분들이 좋은 분들이라 꼭 제 가치를 알아주실 거야. 박민준 작가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 그 귀하다는 다랑아리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민주는 말없이 작업대 중앙에 놓인 자신이 밤새워 만든 복제품을 가리켰습니다. 강지우는 가짜 수집가와 함께 다가가 마치 대단한 보물을 다루는 듯 장갑 낀 손으로 도자기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심장이 텅 비어버린 듯한 목소리로 처절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작품입니다. 흙과 불, 그리고 제 눈물이 수백 번의 실패 끝에 단 하나 얻어낸 제 영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손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요. 부디 좋은 주인을 만나길 바랄 뿐입니다. 그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가짜 다랑아리를 보며 말했지만 그의 진짜 영혼을 짓밟은 아내와 그 정부를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훌륭하군요. 작가님의 혼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다만 이쪽 유약 흐름이 살짝 아쉽고 전체적인 균형미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군요. 시장 가치를 고려했을 때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이 최선일 겁니다. 강지우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습니다. 진짜 다랑아리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가짜 수집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수지는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척했습니다. 돈가방이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모든 과정은 작업실 곳곳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 생각했어. 이걸로 우리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가짜 다랑아리를 조심스럽게 포장해 들고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그들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작업실 안쪽의 작은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모니터를 켰습니다. 작업실 입구 처마 밑에 숨겨둔 카메라가 전송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작업실에서 막 벗어나 이제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수진과 지훈이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야, 봤어? 박민준, 그 사람 표정. 진짜 세상을 다 잃은 줄 알더라. 흙만 만지는 멍청이가 뭘 알겠어? 예술가 나셨지. 저 가짜 하나에 저렇게 벌벌 떠는 꼴이라니. 진짜 다랑아리가 곧 우리 손에 들어올 텐데 말이야. 저 돈으로 당분간 즐기다가 나머지도 전부 우리 것으로 만들자고. 당연하지. 이제 이 지긋지긋한 흙냄새 나는 곳도 안녕이야. 모니터를 보던 민준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밑에서 그의 주먹은 피가 나도록 세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역겨운 대화가 담긴 영상을 조용히 저장했습니다. 외도 장면이 담긴 사진, 자산 평가 파일, 그리고 방금 녹화된 완벽한 사기 거래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그는 변호사 김유경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영상 파일을 첨부하고 본문에는 단 한 줄만 적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전송 버튼이 눌리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비디오 파일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인생에 내려진 판결문이었습니다. 이제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맑게 갠 어느 평일 오후, 최수진이 거실에서 유럽 여행 계획을 짜며 들떠 있을 때 법원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소송장, 그리고 상간남 강지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지훈 역시 강남의 고급 와인바에서 VIP 고객을 상대하던 중 같은 서류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 순간 끝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성을 잃고 날뛰는 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소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정말 미쳤어? 감히 나한테 이혼 소송을 해? 위자료? 당신이 나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딴 종이 쪼가리 하나로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왜 말이 없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 같은 답답한 남자랑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평생 흙이나 만지는 주제에 시끄럽군. 이제 와서 발악해봤자 소용없어. 당신의 마지막 연기를 감상할 시간이야. 수지는 부인과 저주, 그리고 눈물 섞인 애원으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거실에 대형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작업실 앞에서 가짜 다랑아리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조롱하던 수진과 지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변명과 거짓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 가정법원의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 김유경은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단순한 애정 문제가 아닙니다. 한 예술가의 순수한 영혼을 짓밟고
그의 평생의 결실을 송도리째 빼앗으려 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여기 펜트하우스에서 찍힌 두 사람의 사진, 두 사람이 원고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이메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 최수진과 강지훈이 원고를 기만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모든 과정이 담긴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자신들을 조롱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수진과 지훈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두 사람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궁지에 몰린 두 사람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 시킨 거예요. 재판장님. 저는 지훈 씨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 남자가 저를 조종했어요. 저한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저 답답한 남자한테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재판장님, 저 여자의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저는 수진 씨를 도우려던 것뿐입니다. 남편이 답답하다며 먼저 접근했고 도자기를 팔아서 함께 떠나자고 제안한 것도 최수진입니다. 저는 그저 사랑에 빠진 죄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이 사기꾼. 당신이 다 계획했잖아. 그들의 추악한 다툼은 동정심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판결의 시간. 법정의 모든 시선이 판사에게로 쏠렸고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판사는 두 사람의 이혼을 선언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유책 배우자인 아내 최수진에게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녀는 위자료는커녕 단 한 푼의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습니다. 강지훈에게는 상간남으로서의 책임과 사기, 음모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강지훈의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며 그의 범죄를 엄중히 물었습니다. 탕, 탕, 탕. 심판의 망치는 내려졌고 두 사람의 화려했던 세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지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고 강지훈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소문은 강남 사교계와 미술계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유명 소믈리에와 도예가 아내의 추악한 스캔들. 법정 밖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들의 몰락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파편 속에서 각자의 대가를 치르는 일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풍화시킵니다. 격렬했던 분노도, 쓰라렸던 상처도 세월의 강물에 씻겨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민준의 이름은 이제 한국 도예계에서 존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 특히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진짜 다랑아리는 국보급 예술품으로 인정받으며 수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고요한 자신의 작업실에서 흙을 빚고 불을 다스리며 깨어졌던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다시 빚어냈습니다. 폭풍이 핥히고 간 자리에 남겨졌던 그 두 사람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강지훈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출소 후 화려했던 소믈리에의 세계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영원히 사기꾼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고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최수진의 삶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친정에서도 외면당하고 그녀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상류층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삶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지금은 여러 식당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인과응보. 세상은 때로 지독할 만큼 공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몰래를 돌리던 민준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짧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민준 씨, 나 수진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 어리석음이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너무 힘들어. 민준은 한동안 그 메시지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희미한 과거의 잔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경랑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요히 그리고 단호하게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용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실 가장 깊숙한 곳에 놓인 진짜 다랑아리 앞에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그 고고한 자태.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복수의 끝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태어나는 흙처럼 오롯이 자신의 예술과 영혼을 마주하는 시간 속에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마저 이제는 그의 일부가 되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텅 빈 항아리 안에서 자신만의 우주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얻은 한 예술가의 고요한 평화였습니다.